네, 지금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어제도 시장이 또 올랐습니다. 뭐 반도체주의 강세, 랠리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네. 꾸준하게 사고요.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주 지금 이제 핫해졌고 네. 월가처럼 요즘 뭐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분위기를 한층 한껏 고조시키고 있고 어제 저는 LG전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G전도 많이 올랐죠. 예.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10% 넘게 오른다. 뭐 특별한 뭐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예, 어쨌거나 지금 시장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상승 쪽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했는데 한번 미국장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그래도 일조 클럽이잖아요. 일조 클럽 장중에 한번 예. 터치를 했죠. 예. 기어이 본레벨 봤다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요. 볼 수 있는. 네. 오늘 또 반도체주가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가 좀 예, 관전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또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좀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지난 한 달을 놓고 보시면은 똑같은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우존스나 러셀 2000 같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민감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술주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의 상승률을 보시면 한 2%대 가 못 미치는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나스닥은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플러스로 끝냈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지금 7%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수 대비해서 뭐 3배 가까이 뭐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저희도 운영하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위주로 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수익률이 그것보다 또 2배가 더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전기 전자,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AI 관련된 쪽, 그리고 또 뭐 전기차 부품 관련된 네. 쪽, 좀 부진한 부분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인데 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 업종이라고 하는 산업들이 그만큼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시면은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는 하죠. 예.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쭉 그어 보시면은 2%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실제 성장률이. 그런데 실제 성장률 2%보다는 지금 낮은 1.5% 시대, 뭐 더 낮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성장 시대에서 이런 IT라든지 고성장 업종들을 보고 있으면 희소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저기 지금 올라오고 있는 1분기 실적 내용은 뭐냐면 이 경기가 지금 침체는 아니고 근데 둔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1.5%라는 것은 침체는 아니죠. 경제 성장률 2% 이상이던 것이 떨어져서 1.5%다. 결국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뭐 2010년, 2020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거의 한 1.6%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로 지금 복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기업 실적을 보시더라도 비슷해요. 보시면은 매출 증가율이 4% 나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 정도 하면은 그만큼 뭐 한 1%대 초중반 정도의 성장률, 실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대표적인 투자은행들,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저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안 좋아질 때는 마이너스 뭐 16%까지 뭐 앞으로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저게 나오는 건 마이너스 2.1%라는 것은 전망치가 지난 3월 달에 들여다봤었을 때 저 전망치가 마이너스 7%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건 마이너스 2.1%죠. 그래서 여전히 이 예상보다 좀 좋은 숫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승이 맞는데 예. 그 상승폭이 아주 두드러지지는 못할 거예요. 전체적인 지수로 보면은. 왜냐하면 이익이 지금 플러스 전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숫자입니다. 그래서 또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12개월 미래 PER이 18.3배가 나오고 있죠. 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10년 평균이 18.6이에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5년 평균 18.6이에요. 네. 근데 10년 평균은 17. 몇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딱 중간에 있는 것이고요. 저기 보시면 이건 후행 PER인데 과거 이익 가지고 계산한 건데요. 지금 딱 보시면 10년 평균 숫자에 와 있어요. 20.9인데 10년 평균 20.7입니다. 그리고 5년 평균은 22.5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10%는 안 되지만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죠. 또 이제 빠지기에는 또 너무 낮은 수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어떤 내용이냐면 경제 성장률도 좀 아주 침체도 아니고 예. 아주 다시 크게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좀 천천히 이런 시장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디가 좋냐 예.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 종목 선별, 업종 선별이 중요한 딱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들은 막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좋게 나오거나 엄청나게 네. 나쁘게 나오거나 이런 어떤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지표들, 매크로 숫자를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에 부치는 거죠. 그러게요. 힘들죠. 예.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기업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고 있고 또 어제 엔비디아가 얘기한 거 뭐 또 심지어는 HP가 얘기한 거 내용 듣고 있으면은 참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 AI 쪽으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진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 기업들이 무슨 내용을 발표하고 있고 예. 그 내용이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의미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지난 목요일 날 엔비디아 그 장중에 29% 네. 마감으로 24%대 마감했던 그날 네. 뭐 저기 뭡니까 저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대 상승.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전체적인 지수는 뭐 2%도 안 되는. 네. 그렇다면 그쪽 외의 나머지 종목들은 좀 부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렇죠. 그날 당일날 저는 궁금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의 글로벌 라이벌이기도 한 캐시우드의 ARKK가 자 기술주가 나스닥 이렇게 날아간 날 아크 이노베이션 ARKK는 어떤가 싶더니 그날만큼은 또 0.7%대 하락이더라고요. 네. 뭐 최근 3개월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걸 1년으로 보느냐 3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성적표가 그거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같은 기술주를 담고 있는 포트라 하더라도 네.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가 지금 완전히 성적표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캐시우드님이 투자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주가를 보시면은 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그래요. 올라왔는데 아직 고점을 뭐 거의 엄청나게 멀죠. 예, 예. 제가 운영하는 가장 그 공격적인 거는 거의 다 빠진 걸 다 회복했습니다. 거의 다 회복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오늘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겠지만 성장주의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네. 중소형주가 아니다. 성장주에서만큼은 중소형주가 아니다. 네. 지금은 성장주에 투자를 하더라도 현금 흐름이 좋고 성장성을 보여주고 지금같이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네.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채에 문제가 없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더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다라고 하면서 지금 돈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이 오르고 엔비디아가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뜯어보셔야 돼요. 특히 예를 들어서 2000년도 닷컴 버블의 경우에서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승자가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뭐 P 멀티플이 100배, 200배까지 다 갔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한 월스트리트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때는 인터넷이지만 지금 AI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AI에 연관돼서 매출 증가가 나오는지 비용 절감이 나오는지 네. 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익과 연결이 되는지 이걸 다 뜯어보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예. 그게 지금 대형 기술주는 그걸 해낸다고 하는 거죠. 물론 과거의 어떤 산업들 때문에 이익이 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래에 투자하는 부분이 주주 가치를 계속해서 뭐 어느 정도 돌려주고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이쪽에서 또 성장을 계속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대형
대형 회사들 한 10개 빼잖아요. 예. 그럼 S&P 수익률이 얼마나 되시지 아세요? 올해? 대형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1%. 아, 전체 S&P는 10% 올랐어요. 9% 올랐는데 1%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전체 대형 기술주가 거의 상승을 다 끌어올렸다. 끌어올렸다. 그 시가총액 비중 큰 그쵸. 기업들 그 자체가. 기업들은 얼마나 올랐냐면 40% 올랐습니다. 와.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캐시우드님의 투자 전략은 적자 기업이라도 네.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면은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투자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성장주를 보더라도 현금 흐름을 보는데 그 숫자가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성장주는 저희 투자를 못 하거든요. 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쪽은 어쨌든 저희네들이 더 내용을 잘 아니까 저희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아니까 그 회사가 엄청나게 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아직도 적자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증자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근데 자금을 조달할 때 다 비용이 높아졌잖아요. 금리도 높아졌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자본 비용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의 어떤 미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100이었다면 그게 50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초점을 저희는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가 없죠.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중소형 기업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어떻게 보면 가치주로 네네.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뭐 업종 섹터 이런 전략은 좀 추후에 좀 세워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큰 매크로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걸 좀 그쵸.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부채 한도 뭐 사실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메카시 하원 의장 이제 협상을 했다고는 했는데 네. 지금 뭐 공화당 내 강경파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제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리잖아요. 네네. 네, 사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워런 버핏님은 요즘에 투자를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중국 팔고 대만 네, 팔고 네. 일본 사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국가 간에 있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국내의 이슈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떤 폭파하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협상은 타결된다가 맞는 것 네네. 같고요. 그래서 2011년 같은 흐름은 나오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2011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부채함도 협상이 실패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짙은 선 쭉 그어놓은 게 저기 실패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 전후로 10% 빠지고 계속해서 뭐 10몇 프로 빠져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통과가 되고 나서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좀 변동성이 있다가 어쨌든 쭉 올라갑니다. 이게 쭉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부채 협상이 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가 아니라 이거 이후의 시장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이벤트, 즉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걸 없애버리고 그냥 부채 협상은 원래 타결될 거다. 그냥 78번이나 협상하던 것이 항상 타결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이 이자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지금 미국의 이자 비용은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9,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자를 못 갚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게 좀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사실 세수가 4조 달러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갚을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협상 타결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이유는 지금 부채 협상 타결이 안 돼서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이게 연결이 되면 이제 문제겠지만 결국은 타결이 될 거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는 가정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이어질 거고 이에 따라서 S&P 500의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되고 또 나스닥은 어떻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부채 협상에 실패가 없었다는 걸 집어넣고 계산해 봤었을 때는 한 50% 정도 올랐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빠졌다가 올라간 걸 제외시키고 올라간 폭을 생각하시면
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저희가 숫자를 계산해 보거든요. S&P 500이 연간 단위로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조금 더 높은 1.5배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한 3년 동안에 50% 오를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S&P 500은 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의 시장을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어쨌거나 저 메카시 의장이 조금 제가 봐서는 좀 더 치열하게 싸우는 척이라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빨리 협상했다 이건가요? 너무 순둥이처럼 해버리니까 사실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또 한번 이걸 기회로 한번 또 튀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고 그건 너무 정치판을 우습게 희화화한 건데 사실 지금 미국 내에 좌우 간의 갈등은 대단한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게 아마 글쎄요. 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한 명 정도 나오고 공화당에서 지금 2명 그렇게 해서 우선 소위원회에서부터 이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는 하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시장이 그거 한 것 같아요. 통과된다 하더라도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더 올라갈 그 상승 여력보다는 조금 이제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조금 더 이제 진통이 길어지면서 아닌 게 아니라 6월 5일쯤 가서 무슨 뭐 셧다운 상태라도 한번 온다면은 조금은 이렇게 시장이 반대로 갈 수 있겠죠. 그런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보셨죠. 지금 보면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안 될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시장은 빠지고 금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요. 금리가 떨어져야 예, 돼요. 예.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모습은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갔고 예, 금 가격은 빠졌고 시장은 S&P 500은 좀 오르고 나스닥 많이 오르고 러셀 2000은 그냥 보합. 그러니까 그때와 전혀 다른 현상을 보여줬었죠. 그러면 이제 협상 타결이 일어났었을 때 그럼 전에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시장은 쉬어갈 수 있고 예,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다시 또 50% 올라가는 장이 3년 동안 나오려면 결국은 그때는 이제 다시 펀더멘탈, 뭐 어닝스, 이익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시간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은 이거는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어떤 흔들림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나오는 정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캐시우드 쪽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네. 저는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유본부장께서 운영하는 스타일은 다소 이제 모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이제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네. 그래서 이제 가치주 쪽으로 간다 내지는 성장 그걸 보는 반면에 똑같이 성장을 본다 하는 측면에서도 캐시우드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으면 여기는 다소 좀 스토리텔링에 일단 말이 된다 듣기에 달달하다 싶은 종목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ARKK의 그 비중 높은 게 보니까 저 뭐 로쿠, 줌, 네. 뭐 코인베이스 이런 게 저 상위에 있더라고요. 네. 뭐 테슬라 좋아하는 거는 옛날부터 그거 한데 야 그게 2, 3년 전에 팬데믹 왔을 때나 통하는 포트지 지금도 그걸 붙들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 유본 부장께서 이제 평소에 모델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엔비디아 말입니다. 네. 좋아요. 실적 그렇게 됐고 AI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 같고 적어도 GPU 분야에 있었을만큼은 감히 어떤 뭐 넘사벽의 레벨이라 친다는 거 다 인정했을 때 그걸 갖다 최근에 한 근 30% 가까이 뛰어버렸다. 한 2, 3일 만에. 네. 그렇다면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 추격 매수라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네, 뭐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빨리 팔았어요. 누가? 제가.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성장주의 투자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네. 가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만큼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크로를 그림을 그리자면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가 없다. 앞으로 시대가 계속해서 지금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AI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일 때는 성장주가 아웃퍼폼을 한다. 추가 수익률 달성을 한다. 근데 이제
성장주를 투자하기에 실적이 없는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을 전 투자를 못 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얘는 나중에 굉장히 잘 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사실 뭐 공대도 같이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라서 네네. 그것이 어떤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다른 얘기거든요. 네. 예. 정말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세일즈까지 돼야 되는 거죠, 예,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숫자를 믿는 거죠. 그 숫자를 믿는 건 뭐냐면 그 회사가 적자이던 것이 흑자, 현금 흐름이 플러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이 운용을 가지고 흑자로 전환되는 순간부터는 이 회사가 완전히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테슬라였던 거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에 죄송합니다.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장 산업을 굉장히 이끌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닷컴버블 붕괴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냥 제 능력으로는 예. 정말 그런 엄청난 100배 뛰어오를 종목을 골라낼 가능성은 예, 예.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근데 참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 이번에 말했던 내용 말고요. 그 예. 전에 나왔었을 때 얘기했던 게 말씀하신 대로 CPU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네. 또 클라우드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 숫자 가지고는 네. 예상 추정치 가지고는 적절한 가격이 지금 거의 도달을 했다라고 그때 생각했죠. 네네네.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딱 나오고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정 가치가 확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제 모겐 스탠리라든지 뭐 등등 그 대표적인 그 대형 투자 은행들이 적정 가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 근처에서 지금 $450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목표 그리고 주가를.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저게 적정 가치가 $600 이상도 나옵니다. 나올 수도 있다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를지 모를 때는 지금 던지는 게 아니고요. 예. 다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가 정말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 나서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팔아도 예. 늦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제레미 시갈 교수님이 이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고 워튼의 저희 교수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AI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엔비디아 얘기도 하셨어요. 좀 비싸 보인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AI는 어쨌든 시대의 대세인 거고 거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거품의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화폐 중에서 네. 어쨌든 가격이 빠졌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올라갈지 몰랐던 것처럼 이 AI 산업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나온 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1980년대 후반이었고 90년대 초반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막 가시화되기 시작하기 95년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AI 관련된 특히 뭐 챗GPT, 뭐 빙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시작된 것만 하더라도 뭐 작년 몇 년 전이란 말이죠. 네네.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속화되는 게 딱 지금이잖아요. 그러면 95년도 이후에 리피트가 올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뭐 굳이 미리 던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들고 계셨다면. 예. 그래서 저도 자꾸 후회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을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나스닥보다도 훨씬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안 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자신을 자책하거든요. 심지어 들고 있다가 좀 일찍 파는 거에 대한 네.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는데도 예, 예. 그 대장주를 못 쫓아가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막 던지고 이걸 살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예, 보기에는 예, 예. 어쨌든 숫자들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투자 철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종목은 모르겠으나 네. 이 산업만큼은 지금 던질 타이밍이 아니다. AI 관련돼서 이 산업은 아직까지는 한참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지켜보자. 이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우리 그래요. 유 본부장님 얘기 듣다 보니 참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네. 이제 내 돈을 태워서 네. 이제 머니 게임에 접어든 이상 네. 이 기분 좋고 행복할 때보다 속 따갑고 기분 안 좋을 때가 더 많아. 터지면 터져서 기분 나쁘고 네. 먹어도 덜 그러고 나서 더 먹어서 올라가면은. 아쉽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 고민들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하고 계신 것 다 같아요. 그러실 거예요. 직접 투자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기관에다가 돈을 맡기시는 비중이 GDP의 뭐 몇 프로가 안 된대요. 미국은 50%가 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제 일이니까, 네. 예, 제 소명이니까 열심히 하는 건데 그거를 다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부로 느끼거든요. 얼마나 지금 고민이 되시겠습니까? 다들 막 5월에 팔아라라는 얘기 때문에 다 파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막 올라가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좀 자기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떨 때는 뭐 전문가를 참 못 믿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전문가를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가니까요. 오늘 호가 상황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지수 2,586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되죠. 852포인트입니다. 오늘 5월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양시장 계속해서 좀 하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에서는 72,3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SK하이닉스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11만 2,4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중에 1조 달러,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반도체주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LG화학도 0.5%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 SDI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2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테슬라 주가도 200달러 좀 회복이 된 만큼 일단 2차 전지 쪽으로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기아도 보합 예상됩니다. 뭐 그밖에 지금 네이버도 좀 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3,500원. 에코프로도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4만 9,000원. 셀트리 헬스케어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LNF 보합 예상됩니다. HLB가 0.2% 하락 예상되네요. 셀트리온제약 0.5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만 5,100원이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0.9% 하락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 내림세 예상됩니다. 펄어비스가 2%대 약세 예상되네요. 호가에서 46,300원. 오스템임플란트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뭐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만큼 오늘장에서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일단 좀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는데 그러네요. 지금 뭐 반도체주가 다시 강세를 보여주면 코스피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뭐 이제 여기 네. 그러니까 이번 이 이제 AI라는 제법 말되는 테마를 갖다가 잡았는데 장이 이게 참 그거 하죠. 근데 사실 이거 얼마나 이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근히 두려워하는가.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보면 오픈 AI 설립자였는데 네. 이번 이 AI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떤 경계감을 많이 표출하죠. 일각에서는 그러죠. 이 AI 장이 왔는데 머스크는 소외되다 보니까 또 저러는구나 하는데 저는 뭐 이번 연휴 때 그냥 이렇게 좀 소파에 뒹굴뒹굴 하면서 한번 돌리다가 문포홀이라고 네. 한 2년 전 저 코로나 와중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완전 흥행적으로는 폭망한 영화예요. 네. 근데 감독이 꽤나 유명한 감독입니다. 롤랜드 에머리인가
최근에 미드웨이도 만들고 뭐 투모로우 뭐 이런 어떤 재난 영화 쪽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네. 영화는 실패했는데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보기엔 좋아서 봤더니만 거기도 AI에 대한 헐리우드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우리 기억나는 영화 많잖아요. AI에서 기분 좋은 거는 그죠? 저 뭐야? 아이언맨. 아이언맨에 보면 정말 스마트한 AI가 막 도와주잖아요. 아. 그렇게 도와주는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보면 왜 사람 모양으로 한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뭐 사람을 갖다가 좀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장르의 영화들이 많았는데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AI가 벌써 월가에서도 엔비디아 버블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본 부장님의 AI 열풍 내지는 AI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러실 줄 알았는데 AI 버블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은연중에 여기 약간 버블기가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 느낌에는 버블이라는 게 조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무튼 저는 제가 지금 휴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 연휴 동안에 제가 정말 많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들여다보는데 이거는 뭐 만약에 버블이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시작 단계가 맞습니다. 시작 단계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뭐 섣불리 이 업종들 종목들을 들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던지지 않을 겁니다. 네. 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들여다봤었을 때 우선 엔비디아가 왜 무섭냐면은 얘네들이 앞으로 미래의 매출이 일어날 부분들을 선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출로 연결이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실질적인 이익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이 1, 4분기에 나왔습니다. 네. 사실 우리 AI 막 얘기 나온 건 언제죠? 뭐 올해 초가 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말부터, 핫하는 네. 얘기 나왔죠. 근데 지금 1, 4분기 실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네네. 얘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속도죠. 그러니까 옛날에 인터넷 버블 얘기가 나왔었을 때는 95년도에 막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가 그때 뭐 리서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리포트를 쓰면서 앞으로 얼마나 이익이 늘어날 것이고 매출이 늘어날 것, 특히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바텀 라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익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 2년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에 폭락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 이 성장 속도도 매출 증가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같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에 혹해서 굉장히 좀 큰 비중인 거고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IT 기업들의 EPS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숫자죠. 근데 이제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면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터넷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95년부터 해서 2000년까지 쭉 갈 때 이때의 요 시작 단계와 비슷한 모습들이 좀 보여요. 저한테는. 물론 만약 경기 침체가 바로 온다. 네. 그러면 또 바꾸겠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경제 지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경기는 침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슬로우 다운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거나 낮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기업들이 좋은 숫자가 나오면 이건 다 눈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일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그게 시작 단계인 것 같고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럴 때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유지시키는 게 낫습니다.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인내라는 게 그냥 안 팔고 버티는 것도 인내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것도 인내지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시다면 팔지 않으시고 그냥 들고 있는 게 지금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뭐 수시로 이렇게 정관 변경이나 뭐 이렇게 공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뭐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뭐 아니면은 리튬 개발 내지는 뭐 광산 확보 뭐 이런 쪽으로 하던
그 회사들이 조만간에 또 정권 변경할 것 같아요. 우리 또 AI로 진출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라고. 있죠.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꼭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 매크로 이슈 좀 더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앞서 이제 뭐 부채한도 얘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그 6월달 FOMC가 네. 있으니까 이 그렇죠.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이전에 나온 지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자체가 좀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맞아요. 사실 6월달 동결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은 PC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4.8% 연간 환산 나왔고 전달 대비해서 0.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현재 5.0에서 5.25입니다. 그러면은 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숫자가 4.8%, 4.7%면 이 금리가 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6월 14일 날 금리 전망 자체가 저 숫자가 최근에 보니까 살짝 좀 떨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네. 60%대입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올린다라는 뭐 의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추가로 금리를 올려서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은요. 그만큼 이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통 이제 주가에 대한 적정 가치를 구할 때 단기적인 금리를 가지고 적정 가치를 구하지 않거든요. 원래 장기 금리를 보고 그걸 가지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중요한 부분은 이 10년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예. 그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최근 보시면은 3.3까지 내려갔다가 쭉 올라와서 지금 3.8까지 올라왔어요. 요 구간이 나오니까 당연히 경기 민감 업종이라든지 뭐 러셀 2000이라든지 중소형주라든지 주가 못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럼 3. 개장하고 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5월 31일 수요일 오늘 5월 마지막 거래일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증시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주가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도 이제 200달러가 회복이 됐습니다. 주요 성장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겠죠. 출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이네요. 2,586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851포인트. 이내 강보합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양시장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입니다. 72,300원. 7만 원 선이 좀 회복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동안 기다렸다가 또 물량을 내놓는 그런 심리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0.7% 떨어집니다. 109,500원. 어제 11만 원 선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오늘 또 일부 좀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0.5% 올라갑니다. 58만 3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77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좀 약보합 6만 300원이죠. 삼성 SDI가 0.1% 약보합권 71만 7천 원이고요. LG화학도 소폭 떨어집니다. 현대차가 0.2% 올라가고요. 기아가 0.7% 상승으로 86,200원, 네이버 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올라갑니다. 24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0.5% 올라갑니다. 54만 9,000원이죠. 셀트린 헬스케어가 0.4% 떨어지네요. LNF가 1% 상승 26만 4,000원이고요. HLB가 0.9% 올라갑니다. 3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은 좀 떨어집니다. 8만 5,200원이고요. 지금 셀트리온제약이 0.4% 하락 85,2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0.7% 떨어집니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모두 하락 중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뭐 아침에 조금 놀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북한에서 이제 발사체 소식이 이어졌고요. 그에 따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대피 재난 문자까지도 발령이 됐었는데
일단 오늘 보게 되면 퍼스텍이 0.9% 올라갑니다. 한국항공우주 0.58% 상승, 현대 로템도 31,400원 상승세고요. LIG 넥스원도 1.4% 상승으로 78,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다시피 지금 북한에서의 발사체 소식, 해상 낙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방산주들도 일부 좀 종목에 따라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퍼스텍이 2.4%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4억 원, 523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51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여전히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금속 섹터에서도 외국인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장비도 외국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 철강 금속 운수장비 역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뒤어서 전기가스, 증권 섹터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26억 원, 4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6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환율 3원 90전 하락한 1,32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개장가보다도 지금 더 밀리고 있네요. 네네. 지금 1,318원 공방인데, 요거 뭐 1,318원 공방 여기서 18원이 이제 깨지면은 어제도 살짝 뭐 17원 90전도 찍긴 했습니다만 18원이 못 찍히면은 1,300원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300원까지. 예. 그다음 뭐 1,300원 아래까지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요 아주 좁은 박스 안에서 매수 매도 간의 공방이 아주 뭐 치열합니다. 예. 그래요.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여주세요? 지금 일단 앞서 저희가 뭐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잖아요. 한국 시장으로 살짝 넘어가서 얘기하자면 저희가 지금 신흥국 관련해서 비중을 좀 보여주세요. 그 선진국 신흥국 중에서 지금 선진국 비중에 미국의 나스닥에 거의 뭐 모든 선진국 비중을 다 투자를 한다면 신흥국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중국 비중을 좀 낮췄어요. 그리고 한국 비중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게 참 숫자로 보면은 중국이 그래도 더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 같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국의 GDP는 글로벌의 얼마죠? 20%입니다. 네네. 예, 우리나라는 글로벌의 2%가 안 되죠. 예, 그런데도 지금 10배 차이 나는데 중국의 비중이 17%고 한국이 13%라는 것은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한국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중국 종목들이 힘들어요. 네. 예, 저희가 투자를 중국 종목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매출 증가율이 높고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자꾸 빠져요. 그 이유는 그만큼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어떤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든 반도체든 뭐 전기차든 등등.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사실 워런 버핏님께서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부으셨죠. 그러면서 중국 자금은 빠지고 오히려 일본 자금은 늘어나고 뭐 이런 현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 그래도 미국과의 연관성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비중이 높게 저희는 가져간다. 이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요 일본도 최근에 일본하고 대만은 정말 좋았어요. 네. 진짜 이거는 뭐 날아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네. 반면에 이제 중국하고 본토보다도 홍콩은 더 부진했고. 네. 이제 중국 쪽을 갖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중국은 의외로 그거 하고. 자, 이제 일본도 지금 사실 좀 그렇거든요. 뭐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 같은 큰 차트로 보면은 이 어렵사리 이제 새로운 경지로 접어드는 전고점을 여는 이중천정을 극복한 것 같은. 근데 경험상 이게 두 가지거든요. 새로운 이제 위로 이제 자고 나면 새로운 어떤 뭐 연중 고점이 막 찍히는 장이 오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기어이 하고 나서는 결국 또 이렇게 좀 쉬는 구간으로 접어들든지. 니케이 쪽이 일본 쪽의 판단이 좀 애매해져가지고. 저도 솔직히 뭐 밸류에이션과 숫자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본은 이제 너무 비싸요. 저희 비싸. 투자로 봤을 때. 예. 근데 워런 버핏님이 사셨다 뭐 얘기 나오면서부터 막 지금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 워런 버핏님께서 사신 종목을 보시면은 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이란 말이죠. 그 안에서.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상사, 종합 상사들. 예,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뭐 지주사, 뭐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싸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중국을 보고 있으면 밸류에이션상 너무 싸요. 뭐 정말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 80%를 들고 있는데 예. PSR이 0.1, 0.2 나옵니다. 예, 매출의 거의 10%, 20%에 거래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뭐 밸류에이션을 구해서 투자를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네. 항상 제가 잣대를 두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 GDP 비중을 놓고 거기에 비해서 네. 너무 초과로 투자를 하거나 적게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한정적으로 좀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래도 한 17% 정도의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비중으로 따지자면 전혀 저희는 들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만 그 비중 자체가 GDP로 계산했었을 때 뭐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 또 그렇게까지 오버하시면서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쨌든 밸류에이션과 지금 정치적인 이슈를 연결시켜서 보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사실 이전부터 또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전문가들도 꽤 있었는데 사실 유동훈 본부장님은 네.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셨잖아요. 그 내용을 좀 다시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우선은 그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거의 이제 끝물이다라는 거는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침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경기가 침체를 할 거다고 생각하시면 채권 비중이 왕창 늘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그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그냥 안정적인 성장률이다. 1.5% 시대다. 인플레이션 3% 시대다. 그러면은 금리는 4%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 덜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예.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저희는 주식 70%, 채권 20%의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저거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에 있어서 6대4 전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식 60, 채권 40. 이거를 좀 약간 바꾼 거죠. 주식을 그래서 더 주식을 늘리고. 좀 더, 그리고 채권은 절반, 네. 그리고 나머지 10%는 대체 자산, 가상화폐 금. 같은 경우 예. 또는 뭐 정말 불안하시다면 금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경기 침체가 올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95년의 리피트라 그러면은 이건 6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5년 동안 오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2006년부터면 한 2년 뒤에 왔어요. 네. 시장은 1년 반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일 수 있고요. 아니면 가장 최근이었던 거는 2018년. 보시면은 1년 2개월, 3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왔죠. 그래서 좀 헷갈리고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고점 금리에 도달하고 나서 네. 얼마나 오를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다. 기업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시그널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계속 분석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뭐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해드렸잖아요. 경기 침체는 안 온다. 당장은 안 온다. 시간이 걸릴 거다. 언제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95년도 리피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의 네. 시장 흐름을 보면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보면은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95년도에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예. 3년 동안에 S&P 500이 78% 올랐어요. 근데 그 똑같은 기간 동안에 나스닥은 저기에 나와 있듯이 170% 올랐습니다. 그러면 2배 이상이죠. 근데 지금 딱 흐름을 보시면은 올해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10% 올랐다면 나스닥이 20몇 % 올랐어요. 네. 2배 이상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기술주나 대표적인 종목이나 업종은 40% 올랐죠. 그게 또 2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대표적인 성장 업종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럼 업종
포트폴리오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네.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번 지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테슬라가 주가가 어제 4% 이상 $200. 올랐기 때문에 예. 또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보다 밑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성장이 예상보다 낮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희소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등등등이 40% 이상 올랐고 S&P는 거의 못 올랐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제외하면 그런 현상이 지금 자꾸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성장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저기 보시면 진짜 너무나 차이 많이 나죠.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예. 44%, S&P 500 전체는 10%, 나스닥은 20%, 그다음에 저 종목들을 빼면 1%.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인데 그럼 저게 끝났냐? 그게 아니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작이다. 있고요. 네, 아까 예. 보여드렸듯이 170%뭐 이런 숫자가 나왔었으니까요, 예. 나스닥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치 주는 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러셀 2000 같은 그 중소형주 네. 등위 2000위부터 쭉 1000개 기업을 보는 거죠. 2000개를 보는 건데 그걸 보시면은 지금 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즉 이자 보상을 못하는 기업이 4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시는 때 있어서는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현금이 흐름이 좋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결국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상 중소형주는 가치주, 근데 성장주는 대형주.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그래서 성장주 8, 네. 그다음에 가치주 2, 예. 이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가치주가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 IWN의 상승 여력이 훨씬 높게 나오죠. 또 보시면 이제 IWF가 이제 성장주 러셀 1000입니다. 1등부터 네. 1000위까지. 그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다음 좀 넘겨주시면은 다음 보시면은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성장주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는 그 러셀 2000보다는 러셀 1000, 그러니까 네네.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주는 대형주.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제가 시간이 좀 얼마나 있나요? 종목, 예, 종목, 한국 종목, 우리나라 종목 할까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반도체 한국 섹터? 종목을 제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그럼 때문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예, 때 이 테이블을 정말 많이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기술주 10%, 반도체 AI 25%, 전기차 부품 20%, 신재생 에너지 20%, 바이오헬스케어 5% 해서 80%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로 봤었을 때는 뭐 대표적인 원자재 중에서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와 연결된 것들, 네. 그리고 또 금융에서는 신용카드와 전자상 거래, 네. 그리고 이제 여행 이미 필수 소비재를 10% 정도 이렇게 해서 8대2 전략이고 성장주는 뭐라 그랬죠? 대형주. 대형주로. 네, 가치주는 중소형주. 네, 이런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 한국 종목들도 포함이 돼 있는 것들이 있겠죠. 예. 대표적으로 글로벌 성장률과 연결이 되는 기업들도 뭐 한번 보시는 것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보통 이렇게 진짜 주식 잘하시는 분들, 야, 그 대형주 그 감질나서 어떻게 하냐, 중소형주 이거 팡팡 터지는 맛이 있는데 했는데 요즘 대형주도 중소형주 못지않게 터집니다, 한 번씩. 대형주는 이제 성장주 쪽이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